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동물, 식물과 인간 사이의 카르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와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동물에게 개별적인 영혼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윤회를 할 때 사람이 동물로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윤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물에게도 개별적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회와 관련해서 저는 에드가 케이시의 이론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에드가 케이시가 1900년대 초반에 수많은 사람의 건강이나 삶에 대해서 리딩을 해주었는데요. 최면에 걸린 트랜스 상태에서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서 그 사람들의 전생이나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어떤 부인이 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나라는 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개가 전생에도 이 집안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었다고 했어요.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던 사람이나 죄수들을 그 안에 넣고 사자들을 풀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관객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재밌어 했잖아요. 이 여자의 남편이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들과 싸우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고 지금의 모나라는 개가 그 사자들 중에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죄수들과 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현생에 와서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모나라는 개의 입장에서는 전생에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사자였다가 현생에 와서는 아주 귀여운 애완견이 되어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생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생에도 가까운 사람이었던 적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생에서 아주 가까운 반려동물인 경우에는 전생에도 인연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생의 사자가 현생에 반려견이 되었다. 이 얘기는 동물에게도 분명한 개체적인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물에게는 개체적인 영이 없고 집단적인 영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동물에게도 분명히 개체적인 영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것이 사람에 비해서 개체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봅니다. 인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동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동물 중에서도 보면 좀 고등 동물이 있고 하등 동물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곤충이나 벌레들, 어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도 좀 더 진화해서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사람과 가까운 영장류들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영성이 발달한 존재가 있고 중간이 있고 아래가 있고 이렇게 의식의 상하의 폭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식 위로 간다면 천사의 영역이 있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신이 드러난 것, 신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같은 하나의 신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식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사에서 인간을 거쳐서 동물, 식물, 광물로 갈수록 점점 그 개체의식은 약해지고 군집적인 집단의식의 성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이니까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다라고 본다면 인간도 영이 없나요? 어떻게 인간까지만 딱 영이 없고 동물은 영이 없다고 하겠어요? 인간과 동물이 그렇게 칼로 나누듯이 나누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좀 더 의식이 발달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물들도 나름의 영이 있고 동물 중에서도 좀 고차원적인 애들은 거의 사람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의식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고등학생 중에서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과 중학생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데려다 놓으면 어떻겠어요? 고등학생이라고 중학생보다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주에는 이렇게 칼로 잘라낸 것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모호하게 그레디언트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의식이 진화가 되면 동물과 사람의 경계선상에 있는 존재들이 있는 것이고 동물과 사람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인간과 천사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의식을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저차원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항상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미워하고 괴로움을 주고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의식 수준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더 벗어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단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단계, 그러면 약간 중간 정도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라는 이론이 있고요. 켄 윌버의 책에서도 인간 의식의 진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계셨는데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카르마를 빨리 갚기 위해서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온다고 합니다. 많은 카르마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동물로 태어나서 카르마를 빨리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사람과 관련되어서 사람에게 많은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에 카르마를 갚을 수 있습니다. 카르마 중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적인 카르마가 되어서 그 보응을 받을 때도 내가 똑같이 사적으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적인 원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문제잖아요. 이 나라의 문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역시 카르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르마를 갚을 때에도 공공의 방식,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갚게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장군이 적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카르마가 되지만 내가 수만 명을 죽였다고 해서 수만 번을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육체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된다든지 그 나라의 기업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나라의 가축으로 태어나서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나 말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소는 밭을 갈고 말은 자동차 대신에 쓰였는데 소나 말로 태어나는 것들도 카르마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먹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이 업보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물로서는 카르마를 갚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체의식과 집단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개체의식이 좀 더 강하다고 했는데요. 인간도 사실 집단의식이 있어요. 심리학자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집단 카르마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이 95% 이상이 잠재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집단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들 다 집단에서 온 거예요. 부모님, 학교, 사회에서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제가 영상에서 맨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끌어당김하고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내 고정관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 내려놓기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는데 고정관념은 왜 그래야 되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문제와 고정관념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선택을 했다, 내가 이 판단을 했다라고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나의 잠재의식과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나의 과거의 경험, 내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 그런 것에 의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코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는 과거의 기억이나 고정관념과 무관하게 나의 직관적인 지혜로부터 판단이 내려지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떠나서 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알게 되는 것, 직관적인 알매에 의한 판단,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도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이 사람이네 하고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개별적으로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의 근거가 우리 집단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단의식은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대중들의 의식,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 그 평균이 바로 집단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 집단의식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지혜를 갖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성이 깨어났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아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도 집단의식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광물로 내려갈수록 의식의 집단성이 커지고 개체성이 낮아지는데요.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도 개체의식이 강할 때 그 에너지체가 강력해집니다. 개체의식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발달하고요. 사람의 경우에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시련을 만나고 그렇게 굴곡이 있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좀 더 영적으로 진보가 됩니다. 동물도 우리 안에서 먹이를 계속 주면서 키운 동물들은 에너지체가 약하고요.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체가 강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사람이 농사짓고 비료를 주고 온실 안에서 키운 것은 에너지가 약하고요. 자연에서 난 식물들이 에너지가 강합니다. 우리가 채소를 이만큼을 먹는 것보다 자연에 있는 나물 직접 채취해서 요만큼을 먹는 것이 좀 더 효과가 강력할 수가 있어요. 야생의 동물이나 식물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면서 나름대로 강해진 것입니다. 예전에 1994년도쯤인가 기의학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은 오래돼서 없는데 이상명 교수 기의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자료가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먹었을 때 그 동물의 오라가 사람 몸에 붙어서 중첩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의 카르마에 동물들의 카르마, 잠재의식까지 더해져서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동물의 오라가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소는 1년에서 3년, 닭, 돼지는 3년, 고등어, 갈치 3에서 5년, 참치, 연어 5년에서 10년, 꽁치, 명태, 오징어 10년, 가물치나 자라는 30년, 염소는 40에서 50년, 곰장어, 멧돼지, 개, 캥거루 50년, 곰, 거위, 두루미, 거북이 이런 것들은 100년 이상. 소, 닭, 돼지는 포유류이지만 가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어류는 좀 더 하등 동물이지만 바다에서 살고 있는 야생이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야생 동물이면서 포유류인 경우에는 에너지체가 확실하게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영장류의 경우에는 거의 사람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비슷한 카르마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도 생명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요. 식물의 경우에는 에너지체가 사람 몸에 붙었다가 사라지는 기간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로 매우 짧다고 합니다. 식물을 죽인 카르마도 있지만 동물을 죽인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선업으로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저건 역물짐승이라서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이유가 야생동물이 가축에 비해서 에너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들은 집단의식이 강하다고 했는데요. 동물의 특정 종과 사람 사이에 카르마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카르마도 있고 부정적인 카르마도 있죠. 어떤 사람의 조상님들 중에서 뱀을 많이 죽이거나 많이 먹었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손 중에서 뱀에 물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 중에서 개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손 중에서 개에 물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잘 보살펴 주었다면 이 사람이 다음 생에는 그 나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잡초라고 하고 식물들을 막 해서 버리거나 제초제를 뿌리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살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잡초에 대한 살생이 되는 것이고 그 농작물을 먹는 우리에게도 약간의 책임은 있죠. 동물을 먹든지 식물을 먹든지 카르마의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식물 쪽이 좀 더 책임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에 대한 책을 보면 식물을 캘 때도 허락을 받습니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캐는데 그 약초에게 텔레파시로 물어봐요.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조금만 캐가겠습니다 하고 식물에게 허락을 받고 딱 약속한 만큼만 가져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만 충분한 약효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말하지만 잡초가 아니에요.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밭에서 키우는 농작물에 비해서 에너지가 매우 강합니다. 야생에 있는 풀과 나무를 많이 죽였던 살생업은 사람의 몸에 드러날 때 똑같은 목에 해당하는 뇌나 신경에 대한 질병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밥을 먹더라도 그 쌀알 하나하나가 사실은 씨앗이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심으면 자랄 수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희생하고 내가 먹는 거예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가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고요.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취해서 먹는 것이 좋고요. 소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되고 살생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내가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때 그 악업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물, 식물을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살생은 이만큼 하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선행은 요만큼밖에 안 했다. 그럼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먹고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윤회, 전생, 카르마에 대해 얘기하면 주로 인간 사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괴로움을 주고받는 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 동물과도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겠다,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급적 이 지구에 해를 덜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카르마도 있지만 이 인류 전체의 종에서의 카르마도 있습니다. 인류가 이 지구에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본다면 현대 사회로 올수록 더 많은 악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식 축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이게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리니까 더 많이 키우고 더 싼 값으로 공급하고 우리는 싸니까 맛있다고 또 많이 사 먹고 또 먹고서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보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그 나머지 동물, 식물, 자연에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전체 의식의 일부예요. 일부인데 우리가 자연을 정복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지구상에서 자체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의식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인류가 동물과 자연에 행하고 있는 악행들을 가급적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마트에서 밤을 사왔는데 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밤을 손질해서 껍질과 벌레를 다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벌레들이 저한테 억울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았는데 인간들이 농작물이라고 따다가 팔고 갖다가 도려내고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동물, 식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영성이 진화할수록 나 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동물, 식물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옛날의 중세시대에는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동물에게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를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한 끗 차이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정말 가슴이 열린 사람들은 동물이나 식물들도 자기 친구처럼 느껴지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기 있는 나무들, 풀들, 꽃들, 새들 모든 것들이 다 친구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외로울 일이 없는 거죠. 인간들은 잡념이 많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갔을 때 마음이 정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만이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겠고요. 동물, 식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